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별을 경험 중이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별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잘 지내는 사진도 올려보고 남자들이 보통 이때 후폭풍이 온다 이런 컨텐츠들을 찾아보는데 정작 후폭풍은 낌새도 보이지 않아서 멘탈이 갈리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너무 많은 후폭풍 관련 정보들에서 머리가 복잡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별 후폭풍을 유도하는 방법을 딱 10분 안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사족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너무 단호해서 절대 후폭풍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저도 후폭풍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판단하는 편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후폭풍이 올 만한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이 정도면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가서 오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이런 예측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랫동안 고민해봤더니 내려진 결론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감정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예상치 못한 이별이 찾아오면 그때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은 언제나 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예측도 예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별을 선택하는 상대방 입장에선 자신이 이별을 후회할 일이 없고, 만약 정말 낮은 확률로 혹시 후회를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자신이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후폭풍이 오면 이런 다짐은 다 사라지고 당장 느껴지는 상실감과 후회감에 다시 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단호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꼭 후폭풍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방법부터 해놓고 후폭풍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내 계획대로 재회를 진행한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후폭풍이 오는 원리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후폭풍 예시는 상대방이 내 빈자리를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여러분도 흔히 경험해 보시거나 직접 겪어보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후폭풍을 상실감에 의한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후폭풍은 꼭 상실감에 의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후폭풍은 어떤 형태로든 고통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감정이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감정이 느껴지고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후폭풍이 오고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 또한 이런 고통이 느껴지는 감정의 유형 중 하나일 뿐 꼭 상실감을 느껴야만 상대방이 후폭풍이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수록 후폭풍이 올 확률이 올라가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후폭풍 시그널들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들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감정을 다룰 거예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감정을 떠오르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주세요.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슬픔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죠? 슬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별을 한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슬픔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낄 만한 입장이라면 굳이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 이미 이별을 선택했다는 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슬픔 혹은 아예 슬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는 말일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대로 큰 슬픔을 느끼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씁쓸함 수준의 감정마저도 해소시켜버리는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매달리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대방의 감정 우선순위가 씁쓸함보단 불쾌감이 우선시 될 수도 있고, 또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자신이 아쉬우면 다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재회 영상을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감정적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달리는 행동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에게 슬픔을 심어줄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별을 인정하고 이 관계의 끝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취해야 해요.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선언했더라도 반대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끝낸다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또한 더 이상 내가 재회를 요구할까봐 가졌던 경계심을 내려놓고 이별 상황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전제한 뒤에 상대방이 감정적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비록 부족했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슬픔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드리지 않을 건데,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만든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들려줄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었던 진솔한 얘기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가능한 스스로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력하시되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 죄책감을 심어주세요.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자기 혐오를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정인데, 일반적으로 죄책감이 느껴지면 처음엔 합리화를 통해 죄책감을 털어내려 노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되기보다 점점 더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도 어릴 적 저질렀던 잘못을 떠올리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미안함이 느껴지고, 만약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지금이라도 털어내려 할 만큼 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후폭풍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책감을 심어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짚어줌으로써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로 느껴지는 죄책감의 수준이 달라져요. 부자에게 1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엔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10만원의 손해를 입혀 크게 속상해하는 모습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즉, 내 행동보다 내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의해 느껴지는 죄책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별 이후 상황에서 내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서운한 부분을 말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그게 큰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너랑 대화부터 하려 노력했는데 넌 항상 대화를 피했었어.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는 나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얘긴데,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왜 하기 싫은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연애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이별 이후에도 투정을 부리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는 얘기를 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책감을 심어주는데요? 지금부터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 관계의 의미를 이렇게나 깊게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작은 것으로 포지셔닝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원망을 품고 속으로 흉도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순간이 많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인 걸 깨달았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원망은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이라서 이런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면 이때까지 들려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 마음의 크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얘기 말한 적은 없지만 넌 나한테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어.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 그래도 항상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고 싶었고,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항상 마음이 찢긴 듯이 아팠어. 너랑 다툴 때도 항상 그런 생각에 여러 번 참으려 노력했었는데 그마저도 힘들었나 보다. 이런 얘기들로 상대방의 시선을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들에서 이때까지 만나온 좋은 시간들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별 판단에 의구심을 심어주세요.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세 번째 감정은 자기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미래의 손해에 극도로 예민해요. 막연한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있는 상황마저도 손해라면 일단 덮어놓고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생각보다 큰 고통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년 지기 친구랑 다투고 앞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10년 지기 친구와 고작 이런 일로 손절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그 상황에서 친구가 나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한 상황도 있겠지만, 손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 자신에게 자책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자책감을 느낀 순간부터 친구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 어릴 적 추억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자기의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별 선택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당장 한 달 한 달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포기하는 것들이 많잖아. 당장 월급을 받아야 다음 달을 또 살아가니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또 지치고 쉬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몸이랑 정신이 피폐해지면서도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 난 너한테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유가 되어주고 싶었어.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얼른 나도 우뚝 서서 너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 이런 얘기를 통해 자신의 이별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상대방에게 자기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후폭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후폭풍 관련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후폭풍은 찬스,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거예요. 생기면 너무 좋지만 생기지 않는 게 디폴트 값인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셔야 마음의 실망도 적고 객관적으로 이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최대한 확률을 끌어올려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대회가 처음이라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댓글에서 무료 전자책을 선물 받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